한국 기업들은 죄다 꺼져라. 인도에 질 좋은 노동력이 없으면 어차피 한국 기업들은 망할 수순에 놓여 있다. 여기 악덕 한국 기업들은 전부 인도에서 나가야 한다며 열변을 토하는 무리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내 하버드 대학교 교수의 충격적인 일침을 담은 영상이 공개되고 이들은 꿀먹은 벙어리가 되어 할 말을 잃고 마는데요. 그렇다면 도대체 무슨 일이 일어났던 걸까요? 안녕하세요. 저는 인도 출신의 스와티라고 합니다. 저는 현재 미국 최고의 대학교인 하버드 대학교에서 경제학을 전공하고 있는데요. 그런데 최근에는 국제 경제학 강의에서 정말 충격적인 강의가 있었고 이는 미국 전역을 완전히 혼란의 도가니에 빠뜨리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혼란의 중심에 있는 건 다름 아닌 한국이었기에 이번 사건은 더더욱 주목을 받게 되었죠. 일단 이곳은 분명 미국 대학교이긴 하지만 아이러니하게도 대학교 캠퍼스만 보면 여기가 미국인지 아시아인지 구분이 힘들 정도로 수많은 인도 학생들과 중국 학생들이 보이곤 하는데요. 그리고 이러한 학생들의 인종 비율 때문인지 최근에 하버드 대학 내의 화두는 바로 한국이었습니다. 왜냐하면 현재 삼성과 같은 인도 내의 한국 기업의 공장에서 대규모 파업이 일어났고 이러한 파업은 몇 개월이나 장기적으로 진행되고 있거든요. 이는 인도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이므로 당연히 인도 학생들은 이 문제에 상당한 관심을 갖고 있고 또 중국 학생들은 이때다 싶어 한국을 헐뜯으려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있습니다. 사실 중국 학생들은 정말 병적으로 한국에 대한 열등감을 내비치곤 했어요. 이들은 평소에도 조직적으로 움직이며 한국에 대한 터무니없는 비난과 허위사실을 유포했는데요. 중국인들이 수업간에 하도 한국을 비하하는 의견을 표출하고 교내 게시판에 한국에 대한 비난을 유도하는 선동을 계속하자 하버드 대학교 측에서는 수업 시간에 다른 나라를 비난하면 처벌하겠다는 학칙을 제정했고 자유로운 의견 나눔의 상징이었던 교내 게시판까지 폐쇄해버리는 지경까지 이르렀죠. 그야말로 중국인들은 나쁜 의미로 역사를 쓰고 있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번에도 마찬가지였어요. 중국인들은 한국 기업 공장에서 일하는 인도 노동자들은 저임금과 차별에 시달렸고 결국 파업을 시작하게 되었다며 선동을 시작했는데 인도 학생들은 사실관계를 제대로 알아보지도 않고 무작정 인도의 편을 들며 한국의 갑질을 비난하기 시작했거든요. 그런데 이렇듯 인도 학생들이 중국 학생들의 말에 넘어가자 중국인들은 마치 자신들이 차별을 당하기라도 한 것처럼 인도 학생들보다도 더욱 분개해하는 반응을 보이는 거 아니겠어요? 중국인들은 한국 기업들이 인도에서 무슨 짓을 하고 있는 줄 아냐며 한국 관리자들은 인도 노동자들에게 폭행을 일삼으며 차별하고 있고 임금체불은 기본에 공장 내에 화장실조차 설치하지 않았다며 한국인들은 길거리에 아무렇지도 않게 대소변을 보는 열등한 민족이라 인도에서도 똑같은 행동을 하고 있다며 다소 믿을 수 없는 주장을 해오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이들은 한국 기업들의 갑질과 한국인들이 인도에서 벌이는 야만적인 행위를 알리는 팸플릿을 만들어서 교내에 뿌리기까지 했고 덕분에 한국에 대한 이미지는 점차 안 좋아지게 되었죠. 사실 인도 학생들은 그러한 중국인들의 선동에 홀랑 넘어가며 중국인들 편에 서서 한국을 비하했지만 저는 이러한 상황을 도저히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저희 아빠는 삼성 공장에서 일하는 노동자거든요. 사실 저는 하버드 대학교에 재학 중이긴 하지만 부자는 아닙니다. 다만 머리는 꽤나 좋은 편이라 국비 장학생으로 미국에서 공부를 할 수 있었던 거였죠. 그런데 삼성 공장에서 일하는 아빠의 말에 따르면 삼성은 노동자들에게 월급 40만 원이라는 인도 평균 월급의 10배나 달하는 거액의 임금을 지급하며 노동자에 대한 처우도 최고 수준이라고 했는데요. 유급휴가가 보장되는 것은 물론 에어컨이 설치된 통근 버스와 식사 제공, 그리고 인도에서는 절대로 기대할 수 없는 여러 복리후생까지 삼성은 그야말로 기적의 일자리라고 했습니다. 물론 한국인 관리자들의 수준도 최고였고 늘 인도 노동자들을 배려해주고 인간적인 대우를 해줬다고 했죠. 그런데 그런 한국인들이 인도 노동자들을 차별하고 돈까지 떼어먹고 있다니 이건 도저히 말이 안 되는 소리 같았습니다. 하지만 중국인들이 주도한 집단 광기의 현장에서 사실관계를 더욱 정확히 할 필요가 있다는 제 주장은 그저 묵살당할 뿐이었고 인도 학생들은 제게 폭력까지 행사하려고 하며 저보고 한국의 편을 드는 배신자라며 과격한 반응을 보이더라고요. 그러다 이러한 광기의 분위기가 완전히 뒤바뀌게 되는 충격적인 사건이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그건 바로 국제경제학 시간에 일어난 일이었는데요. 교수님께서는 이번 한국과 인도 문제만큼 국제경제학을 적용하기 좋은 사례가 없다며 강의를 이어나가셨고 이는 많은 학생들에게 큰 충격을 주었거든요.
현재 많은 한국의 기업들은 인건비가 저렴하고 기회가 많은 인도에 진출한 상태입니다. 그리고 이는 고정비를 낮출 수 있는 한국과 기반 시설이 없는 인도 양국에 모두 이익이 되는 거래처럼 보이지만 사실 인도가 얻는 점이 훨씬 많다고 볼 수 있죠. 왜냐하면 다른 국적의 기업들과는 달리 한국은 인도주의적인 방식으로 현지 공장을 운영하기 때문입니다. 한국은 현지인을 우선으로 고용할 뿐만 아니라 공장 주변의 인프라 개선 및 현지 노동력에 대한 파격적인 대우를 약속하는 국가거든요. 즉, 한국 입장에서는 인건비가 저렴한 다른 국가들이라는 선택지가 많지만 인도 입장에서는 한국이 최선의 결과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한국 기업들이 들어온 인도는 현재 어떤 모습을 하고 있을까요? 일단 인도의 삼성 노이다 공장에만 해도 약 7만 명의 인도인들이 고용되어 있으며 인도 전역을 포함한다면 수십만 명의 노동자들에게 일자리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연간 70만 대 이상의 차량을 생산하는 첸나이에 위치한 현대 공장에는 15,000명의 직원이 직접 고용되어 있죠. 다른 지역의 현대 공장까지 전부 포함한다면 현대 또한 수십만 인도 국민들에게 일자리를 제공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즉, 한국은 인도에 들어온 전 세계 기업들의 공장 중에서도 인도에게 가장 많은 기회를 주는 나라라는 말입니다. 하지만 한국의 가장 중요한 역할은 따로 있죠. 그건 바로 한국의 글로벌 기업들은 전부 제조업에 속해 있고 따라서 한국 기업들의 간접 고용 효과는 더욱 엄청나기 때문입니다. 한국 기업들의 공장의 존재로 공급망, 물류 및 서비스 분야에서 수백만 개의 간접 일자리가 창출되었고 대규모 제조 공장의 각 직접 일자리는 지원 산업 분야에서 4-5개의 간접 일자리로 이어지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거든요. 따라서 인도에서 한국 기업이 창출한 약 70만 개의 일자리를 통해 약 350만 개의 간접 일자리가 추가적으로 창출된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이건 어지간한 한국가를 먹여 살릴 수 있을 정도로 어마어마한 수치고 한국은 그야말로 인도를 먹여 살리고 있다고 봐도 과언이 아닌데요. 실제로 한국 기업의 공장들이 들어선 지역의 고용률은 평균 30%가 증가하여 한국은 인도에 열악했던 지역 경제를 직접적으로 활성화하는데 큰 기여를 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거짓말 같다고요? 현대만 해도 자동차 제조에 필요한 부품의 85%를 인도 공급업체로부터 공급받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첸나이 지역에만 1,500개 이상의 인도 자동차 부품 공급업체가 개발되어 지역 경제가 크게 활성화되었죠. 현대의 공급망은 첸나이 주변의 전체 자동차 클러스터를 구축하여 연간 20억 달러 이상의 지역 경제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도대체 어떤 다국적 기업이 이 정도로까지 현지 공급업체와 현지 경제를 살려줄 수 있단 말인가요? 그야말로 한국은 인도 입장에서는 너무나도 고마운 신과 같은 존재인 것입니다. 인도 통계청에 따르면 현대와 삼성만 해도 인도의 산업 생산량에 매년 약 200억 달러만큼의 기여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한국 기업들의 존재만으로 인도의 제조업 GDP는 지난 10년 동안 매년 3% 가까이 증가했죠. 매년 200억 달러만큼의 기여를 한다니 이건 웬만한 국가들의 1년 GDP에 맞먹는 수치로 그야말로 한국은 인도 경제를 부흥시켜주는 구원자와 다름없다는 것입니다. 이건 생각보다도 더욱 충격적인 상황이었습니다. 물론 한국 기업들이 인도의 경제 발전에 많은 영향을 끼치고 있다는 것은 알았으나 이 정도로까지 막대한 영향을 끼치고 있을 줄은 꿈에도 몰랐거든요. 또한 중국 학생들의 선동에 의해 한국에 대한 부정적인 생각을 갖게 된 인도 학생들 또한 한국이 인도를 완전히 먹여 살리는 상황에 큰 충격을 받은 듯 그들의 동공은 사정없이 흔들리고 있었죠. 하지만 이렇듯 인도인들도 가만히 있는 상황에 도대체 무슨 영문인지 중국인들은 가만히 있지를 않더라고요. 그러면서 한국 공장은 인도 노동자들이 화장실조차 가지 못하고 일만 하도록 화장실을 아예 만들지도 않았으며 마치 인도 경찰이 그러는 것처럼 한국인들은 인도 노동자를 때리면서 일을 시킨다고 주장했죠. 그리고 이런 차별의 국가가 인도에 엄청난 영향력을 행사할 리는 없다며 계속해서 한국에 대한 비하를 이어나갔습니다. 그러나 교수님은 그러한 상황을 매우 침착하게 대응했습니다. 글쎄요, 중국 학생들이 주장한 한국의 차별행위에 대한 증거는 있는 건가요? 증거도 없이 남이 나라를 비하한다면 개정된 학칙에 의거하여 처벌받는다는 사실을 모르는 건가요? 역시나 제가 증거를 언급하니 꿀먹은 벙어리가 되는군요. 중국인들은 증거라는 게 어떤 건지를 모르는 건지 매번 증거도 없이 터무니없는 주장을 하며 다른 국가들을 비난하고 있죠. 하지만 현실은 어떨까요? 중국 학생들이 말한 대로 한국은 차별만을 일삼는 국가일까요? 자, 보세요. 한국 기업들의 공장은
현지인들에게 업계 표준보다 2배는 많은 임금을 지불하고 있습니다. 인도의 평균 월급은 4만 원이고 다른 다국적 기업의 공장들은 이보다 많은 평균 20만 원 정도의 임금을 지불합니다. 하지만 한국 기업들은 평균 40만 원이라는 압도적인 월급을 지불하죠. 또한 성과급이 전혀 없는 다른 공장들과는 달리 한국은 생산성과 근태에 따라 성과 인센티브와 연간 보너스를 제공하죠. 이 제도는 근로자가 더 높은 생산성을 달성하도록 동기를 부여하여 회사와 직원 모두에게 상호이익으로 이어지는데 특히나 게으르다고 알려진 인도 노동자들의 생산성을 효과적으로 높여주는 매우 획기적인 방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물론 한국 공장은 노동자를 위한 현대적이고 안전한 작업 조건까지 갖춰놓았죠. 인도의 한국 공장은 많은 현지 또는 다른 외국 공장과 달리 근로자의 육체적 부담을 줄여주는 최첨단 기계와 자동화 생산 라인을 갖추고 있거든요. 예를 들어 삼성 노이다 공장에서는 제조 공정의 대부분이 자동화되어 있어 근로자가 반복적이고 육체적으로 힘든 작업에 과도한 부담을 느끼지 않도록 하고 있고 헬멧이나 장갑, 방화복과 같은 고품질의 안전 장비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한국에 대해 터무니없는 비난을 이어나가고 있는 중국은 어떨까요? 유감스럽게도 중국의 대부분의 기업들은 인도에 진출해 있지 않습니다. 중국의 임금은 인도의 임금과 그다지 차이가 나지 않기에 인건비가 인도 수준으로 저렴한 중국 입장에서는 굳이 인도에 공장을 세울 이유가 없기 때문이죠. 하지만 중국은 자신들도 해외에 공장을 건설하는 국가임을 보여주기 위해 억지로 인도에 공장을 지었습니다. 그러나 보여주기식답게 그 규모는 매우 미비하죠. 그런데 그거 아시나요? 중국이 인도에 세운 공장에서는 그야말로 인도 현지 기업의 공장들보다도 훨씬 더 형편없고 차별적인 일들이 벌어지고 있다는 것 말이에요. 중국 공장에서 일하는 인도 노동자들은 19세기 작업장보다도 더럽고 비위생적인 상태에서 일하게 되는데요. 중국 공장에는 화장실 자체가 없어서 중국 관리자와 인도 노동자 할 것 없이 그저 공장 앞 구덩이에서 볼일을 해결하고 있는 게 현실이며 이는 녹슨 기계와 고철 더미, 폐기물의 악취와 뒤섞여 도저히 숨조차 쉴 수 없을 정도로 심각한 악취를 내뿜고 있다고 합니다. 물론 인도의 중국 공장은 시장 임금보다도 낮은 임금을 지급하고 근로자에게 착취적인 조건을 부과하는 것으로 악명 높은데요. 삼성이나 현대 같은 한국 공장은 경쟁력 있는 임금을 지급하는 것으로 유명하지만 중국 공장은 인도 근로자에게 현지 임금보다 낮은 임금을 제공하고 있죠. 거기에 더해 인도 노동자들은 법적 한도를 초과하여 장시간 근무를 강요당하고 무급 초과 근무까지 강제로 하고 있다고 합니다. 한국 공장에서 일하는 노동자들은 유급 휴가와 병가, 출산 휴가까지 받을 수 있지만 인도 노동자들은 공휴일까지 반납하며 노동 착취를 당하는 것이죠. 물론 중국 공장에서는 노동자에 대한 학대까지 발생하고 있는데요. 중국 관리자들은 인도에 파견왔음에도 힌디어를 전혀 하지 못하고 있고 따라서 인도 노동자들과 전혀 소통을 할 수 없다고 합니다. 하지만 중국인들은 통역사를 고용하기는커녕 인도 노동자들에게 왜 중국어를 하지 못하냐며 무례하게 소리를 지르고 노동자를 때리기까지 하며 말도 안 되는 대우를 일삼고 있다고 하는데요. 심지어 이들은 인도인들을 무시하고 사람이하에 취급을 하며 일부러 밥 대신 개밥을 주는 수모까지 주고 있다고 합니다. 물론 저는 이러한 사실에 대한 영상도 가지고 있고 미국 언론에서 비밀리에 촬영한 이러한 중국인들의 인도 노동자 학대에 대한 영상들은 전 세계로 퍼지며 중국의 처참한 민낯을 모두가 인지하게 되는 중이죠. 인도 노동자들은 불공정 계약과 협박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중국 공장에서 노동력을 착취당하고 있지만 이러한 영상이 전 세계로 퍼진 지금 여러 국제단체들이 나서 중국의 이러한 착취 행위에 대한 제재를 가할 거라는 말입니다. 교수님의 충격적인 강의에 강의실 분위기는 일순간 냉랭해졌습니다. 인도와 같은 편이었던 중국은 오히려 인도인들을 못살게 구는 주범이었고 이에 흥분한 인도 학생들은 중국 학생들에게 거센 항의를 하며 강의실은 일순간 혼란스럽게 변하고 말았죠. 하지만 저는 이러한 상황은 인도에 있어서 좋을 게 하나도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더욱 쓸모있는 질문을 건네야겠다고 판단했죠. 그렇다면 도대체 중국은 왜 자꾸만 한국을 걸고 넘어지는 건가요? 저희 아빠는 한국의 삼성 공장에서 노동자로 일하고 계시고 현재 일어나고 있는 파업은 뭔가 중국계 세력이 관여하고 있는 것 같다고 말씀하셨거든요. 그도 그럴 것이 삼성 공장은 인도 평균 월급의 10배라는 엄청난 임금을 지불하고 있는데 인도 노동자들이 이에 만족하지 않을 리가 없어요. 그리고 현재 하버드 대학교 내에 있는 중국 학생들도
단체로 한국에 대한 비난을 이어나가며 선동을 하는 것이 뭔가 중국 정부가 지령을 내려서 의도적으로 한국과 인도 사이를 이간질하고 있다는 느낌이 드네요. 그러자 교수님은 흥미롭다는 듯 저를 바라보더니 이내 놀라운 답변을 이어나가기 시작했습니다. 아주 좋은 질문입니다. 학생의 의심처럼 실제로 중국은 정부 차원에서 엄청난 자금을 투입하여 인도 내에 한국 공장 파업을 주도하고 있죠. 실제로 미국 정보부는 중국의 정보부 요원들이 인도의 삼성 공장에 잠입하여 파업에 대한 선동과 언론 장악을 통한 여론 조작을 일삼고 있다는 정황을 포착해낸 상태며, 심지어 중국은 미국 내의 여러 대학교에도 스파이를 심어놔서 중국 정부의 지령에 움직이며 캠퍼스 내 여론 조작과 선동을 일삼고 있는 중국계 무리가 있다는 사실도 알아낸 상태입니다. 저런, 아까 전까지만 해도 신나서 한국을 욕하던 중국 학생들이 길 잃은 아기 강아지처럼 벌벌 떨고 있군요. 미국이 당신들의 스파이 행위를 정말로 모를 거라고 생각했나요? 당신들은 그저 중국 정부에 이용당한 것일 뿐이겠지만 그래도 행동에 대한 책임은 져야겠죠. 조만간 대규모 소탕작전이 있을 것이고 미국의 국가보안법은 상당히 강력하기에 아마 중국 정부와 관련이 있는 학생들은 꽤나 고생 좀 해야 할 겁니다. 아무튼 중국이 정부 차원에서 파업을 주도하며 한국을 괴롭히는 데에는 다 이유가 있습니다. 그건 바로 한국 공장의 생산력이 저하되고 한국의 이미지가 훼손되어 한국의 경쟁력이 떨어진다면 가장 큰 이익을 보는 것은 바로 중국이기 때문이죠. 생각해보세요. 중국은 그동안 상당히 많은 국가산업 경쟁에서 한국에 의해 실패를 겪어야 했습니다. 일단 조선 분야만 해도 그렇죠. 중국은 물동량 기준 최대 조선 업체임에도 불구하고 한국은 액화 천연가스 운반선, 군용기, 친환경 선박 등 첨단 고부가가치 선박을 건조하는 데 앞장서고 있으며 이 부문에서 중국은 품질과 기술 정교성에서 뒤처져 있습니다. 실제로 삼성중공업, 현대중공업, 대우조선해양 등 한국 조선업체들이 전 세계 LNG선 시장의 75% 가까이를 장악하고 있고, 한국은 2023년 카타르와 200억 달러 규모의 LNG선 100척 이상 건조 계약을 체결했는데, 이는 중국이 한국의 정밀 제조 및 안전 기준을 충족하지 못해 지속적으로 뚫지 못한 시장이었습니다. 중국은 천문학적인 투자와 노력으로 한국과의 조선 경쟁에서 승리를 따내려고 했으나 결국 막대한 손해만 입은 채 한국에 완전히 대패하고 만 것이죠. 그러나 더 처참한 점은 중국은 이러한 실패를 통해 얻은 게 전혀 없었다는 것입니다. 중국의 조선 기술력은 여전히 뒤처져 있고 저비용 벌크 화물선에 집중하고 있어 첨단 조선 분야에서 경쟁력을 전혀 보여주지 못하고 있거든요. 그러나 친환경 선박에 대한 전 세계적인 수요가 증가하는 상황에서 한국은 이중 연료 LNG 선박과 무공해 선박 등 친환경 선박 기술 분야에서 선두를 달리고 있습니다. 한국 조선 업체들은 세계 최초로 암모니아 동력 선박을 건조할 업체로 선정되어 조선 혁신의 글로벌 리더로서의 입지를 더욱 공고히 하고 있죠. 이 말은 한국은 앞으로 있을 다른 국제 계약에서도 중국을 완전히 압도하며 계속해서 경쟁을 이겨낼 거라는 것과 일맥상통하죠. 하지만 더욱 충격적인 점은 따로 있습니다. 바로 이제는 1대1로 정책을 통해 중국과 우호 관계를 맺고 있던 아프리카 국가들마저 한국의 기술력을 선택하고 있고, 이건 중국의 자존심에 큰 스크래치로 남게 되었거든요. 아프리카 같은 신흥시장의 주요 인프라 프로젝트는 원래 전통적으로 중국이 지배하고 있는 분야였습니다. 중국은 1대1로 정책을 통해 아프리카 국가들을 경제적으로 종속시켰고 결국 이러한 프로젝트를 강행했거든요. 그러나 이러한 중국의 압박에도 불구하고 요즘은 한국의 높은 기준, 투명성, 성공적인 실적을 믿고 중국이 아닌 한국을 택하는 국가가 늘어나고 있는 추세입니다. 대표적인 예로 나이지리아 정유 프로젝트 수주가 있는데요. 나이지리아에서 한국의 현대중공업이 40억 달러 규모의 대형 정유소 건설 계약을 수주했는데, 이는 중국이 공격적으로 추진해온 핵심 인프라 프로젝트였습니다. 그러나 나이지리아는 한국의 우수한 엔지니어링 역량, 글로벌 표준 준수, 수주 기간을 정확히 지키는 한국의 국제적 명성을 바탕으로 한국을 선택하게 되었죠. 아프리카 항만 프로젝트도 마찬가지입니다. 한국의 대우건설은 중국의 1대1로 정책이 주도했던 케냐와 모잠비크에서 항만시설 개발 계약을 체결했거든요. 이들 국가는 중국의 투명성 문제와 부채 함정에 대한 우려로 인해 한국을 선택했고, 결국 한국의 기술력과 지속 가능한 관계를 추구하기 위해 한국을 믿기로 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 무엇보다도 중국을 뼈아프게 만든 것은 따로 있죠. 그건 바로 반도체 산업입니다. 사실 한국은 스마트폰부터 컴퓨터, 자동차에 이르기까지
모든 분야에서 필수적인 메모리 칩 시장의 60% 이상을 점유하고 있는 반도체 강국인데요. 그리고 중국은 한국의 반도체 기술력을 따라잡기 위해 부단히 노력해왔죠. 그러나 중국은 천문학적인 자금을 쓰고도 결국 한국을 따라잡지 못했습니다. 아니, 오히려 중국의 대부분의 전자산업들은 한국의 반도체가 없으면 굴러가지도 않는 처참한 상황에 처해 있죠. 이건 정말 이상한 상황입니다. 사실 중국은 모든 역량을 반도체 기술력 향상에 집중하고 있지만 전 세계 반도체 시장에서의 중국의 영향력은 0%에 가깝거든요. 그러나 삼성만 해도 전 세계 D램 시장의 약 43%를 점유하고 있으며 SK하이닉스는 같은 시장의 약 27%를 점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최첨단 기술 부문을 고려한다면 격차는 훨씬 더 크다고 볼 수 있죠. 중국은 첨단칩 제조 기술에 도달하기 위해 고군분투하고 있지만 삼성은 이미 세계에서 가장 진보된 3나노미터 칩을 생산하기 시작했거든요. 이 칩은 대규모 14나노미터 칩만 생산하는 중국의 SMIC가 생산하는 칩보다 훨씬 우수합니다. 통상적으로 한국과 중국의 반도체 기술 격차는 10년 차이라고 보고 있고 최첨단 기술 분야에서 10년이라는 기술 격차는 사실상 하늘과 땅 차이라고 봐도 무방하기에 중국의 반도체에 대한 거대 자본 투자는 완전히 실패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또한 한국의 반도체 수출은 연간 900억 달러에 달하며 전체 수출의 거의 20%를 차지합니다. 이러한 반도체 산업의 지배력은 한국에 막대한 경제력을 부여할 뿐만 아니라 글로벌 공급망의 중추적인 역할을 하고 있으며 중국은 자국칩 부문에서 자립조차 하지 못하기 때문에 한국과의 관계에 비굴할 정도로 매달리며 공급망 확보에 심혈을 기울이고 있죠. 즉, 중국이 한국을 계속해서 견제하는 이유는 여러 국제계약에서 한국을 이김으로써 한국에 빼앗겼던 막대한 경제적 이익과 자존심을 챙기기 위함이고 또 가장 핵심적인 산업인 반도체 분야에 대한 기술 격차를 좁혀서 빠르게 한국의 반도체 공급망에서 벗어나기 위함입니다. 현재의 한국과 중국의 격차를 보면 중국은 아무리 노력해도 한국을 절대로 이길 수 없을 것처럼 보이지만 아무튼 중국은 계속해서 천문학적인 자본을 투자하여 한국을 방해하는 지저분한 행동을 일삼는 것이죠. 교수님의 말씀에 강의실에 있던 모두는 경악을 금치 못하는 반응을 보였습니다. 중국 학생들의 수상한 행동은 정말로 중국 정부의 지령을 받고 한 선동행위였고 심지어 한국이 선진국이라는 것은 잘 알고 있었지만 이렇게나 막강한 나라라는 것도 전혀 예상치 못했거든요. 하지만 교수님은 여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인도인인 제 입장에서는 그 무엇보다 충격적인 사실을 꺼내기 시작했죠. 자, 저는 분명 인도는 한국 덕분에 역사상 가장 큰 이익을 얻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하지만 인도는 선을 넘었습니다. 물론 인도는 중국의 선동에 넘어간 거지만 그래도 욕심에 대한 대가를 치러야만 하거든요. 바로 한국 기업들은 인도 노동자들의 장기 파업에 큰 손실을 받고 결국 인도에서의 전면 철수를 선언했기 때문입니다. 인도 노동자들은 자신들이 갑의 위치에 있다고 착각하고 있고 이는 한국 기업들이 나타나기 전 매일같이 생존을 걱정하던 인도 노동자들이 주제를 모르게 되었다는 말과 같습니다. 결국 한국 기업들이 빠져나간 인도는 그야말로 국가 괴멸 상태에 이르게 되겠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한국 기업들은 공급망, 물류, 서비스 산업을 통해 수십만 명을 직간접적으로 수백만 명을 더 고용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런 한국 기업들이 철수하면 어떤 상황이 발생하겠습니까? 일단 삼성 노이다 공장을 예로 들어보죠. 7만 명의 직원을 고용하고 있는 삼성 노이다 공장이 폐쇄되어 수만 가구의 주요 수입원이 사라지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곳에서 파생된 물류, 부품 제조, 운송 및 서비스 제공 업체와 같은 지원 산업도 차례차례 쓰러지게 되겠죠. 그렇다면 최대 75만 개의 일자리가 사라질 수 있으며 이는 인도 전역의 수백만 가정에 영향을 미치게 될 것입니다. 그야말로 노이다 공장이 있던 지역의 모든 주민들은 내일 아침 먹을 것을 걱정하던 열악했던 때로 혹은 그보다도 더욱 비참한 시절로 돌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또한 한국 기업들은 현지 공급업체 및 제조업체와 긴밀하게 통합되어 인도 제조 생태계의 성장을 지원하고 있었습니다. 이들의 철수는 한국 기업에 의존하던 많은 인도 기업의 붕괴로 이어지게 되겠죠. 현대는 전체 자동차 부품의 85%를 인도의 1,500개 이상의 현지 공급업체에서 조달하고 있었습니다. 현대가 철수하면 이 공급업체들은 주요 고객을 잃게 되어 광범위한 사업 폐쇄로 이어질 것입니다. 매년 30억 달러만큼 지역 경제에 기여하는 첸나이 주변의 자동차 부품 산업은 치명적인 손실에 직면하게 될 것입니다. 결국
이러한 인도의 지역 경제의 불황은 점점 인도의 중심부로 흘러가며 인도 전역을 갉아먹게 되겠죠. 안타깝게도 인도의 많은 중소기업이 삼성이나 현대 같은 한국 기업의 계약에 전적으로 의존해왔던 것이 현실입니다. 이러한 한국의 주요 기업의 지속적인 수요 없이는 기반 자체가 없는 인도의 중소기업은 버틸 수가 없고 결국 인도의 수만 개의 중소기업이 재정적으로 파산하게 되겠죠. 자, 인도 학생들, 아까 전에는 중국 학생들을 따라 그렇게나 한국을 욕해대더니 지금은 구워다 놓은 보릿자루처럼 조용해졌군요. 한국을 욕했던 것을 후회하시나요? 그러나 후회를 해봐야 이미 늦었습니다. 한국은 인도를 위해 2개월이나 기다려줬고 한국은 매우 배려심 깊은 사람들이지만 신뢰를 잃은 상대에겐 국물도 없는 무서운 민족이거든요. 그야말로 인도는 제 복을 스스로 걷어찬 셈이고 결국 한국 덕분에 지금까지 얻었던 모든 경제적 풍요로움을 전부 다 반납하게 될 것입니다. 교수님의 경악을 금치 못할 강의에 저는 특히나 충격을 받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한국 기업들이 철수한다는 말은 삼성 공장에서 일하는 아빠가 실업자가 된다는 말이었고 그 말은 저희 가족은 길바닥에 낳았는 신세로 전락하고 말 거라는 이야기였거든요. 저는 터무니없는 선동을 일삼는 중국인들 그리고 멍청하게 그러한 선동에 넘어가 욕심을 부린 인도인들 모두가 싫어졌고 결국 울분에 찬 눈물을 쏟아내고 말았습니다. 도대체 인도가 뭐라고 감히 한국을 거스른 것인지 저는 인도는 이젠 다 끝났다는 생각에 좌절할 뿐이었습니다. 그러나 교수님의 말씀처럼 이미 물은 엎질러진 뒤였죠. 제가 준비해온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여러분들의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이상 세모튜브였습니다.